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듣는 시간의 오디오 리얼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오디오 리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유튜브에서도 얼마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 프로그램 첫 시간인 만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그 책을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고르는 책들은 그 장르가 다양합니다. 소설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가 될 수도 있고 수필, 전문 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르에 상관없이 매력적인 책, 재밌는 책, 들었을 때 아주 흥미롭다,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책들은 언제든지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짧고 경쾌하게 읽히는 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안톤 체홉의 관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장르는 소설이고요. 안톤 체홉이 쓴 유명한 단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민음사에서 번역한 건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이 책이 단지 6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 짧지만 아주 인상적이고 전하려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멋진 저녁, 이해 못지않게 멋진 회계원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오페라 글라스로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공연을 보면서 그는 행복의 절정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참고로 소설에서는 이 그런데 갑자기와 자주 마주치게 마련인데 작가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인생이란 그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가 얼굴을 찡그리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숨을 멈췄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에서 눈을 떼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에치! 보다시피 재채기를 한 것이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때로는 심지어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누구나 재채기를 한다. 체르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친 다음 예절 바른 사람답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채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한데 저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뭐라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이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군. 사과를 해야지. 체르바코프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장군의 귀에다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카카.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아요,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저도 모르게.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체르바코프는 머쓱해서 바보 같은 미소를 짓고 다시 무대 쪽을 보았다. 보기는 봤으나 행복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불안감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카카.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다만... 정말...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얘기요?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아랫입술을 떨었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담겨있는걸? 체르바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군을 흘깃거렸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겠지. 집에 돌아온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루프가 다른 부서 사람임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가서 사과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 있는 데서 예절도 못 차린다고 오해할 테니.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 한마디 대꾸도 없더라고. 하긴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다음날 첼바코프는 새 관복을 차려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다음 브리잘루프에게 해명하러 갔다. 장군의 접견실에는 청원자가 많이 보였고 그들 틈에서 바로 그 장군이 벌써 접견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군은 몇몇 청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눈을 들어 첼바코프를 보았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카, 어제 아르키지 극장에서 회계원은 엽죽기 시작했다. 제가 재채기를 했죠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거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선생은 무슨 일이시죠? 장군은 다음 청원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하기 싫다 이거군. 체르바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가 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어. 해명을 해야지.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 면담을 끝내고 내실로 향하려 할 때 체르바코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며 중얼거렸다. 카카, 제가 감히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이유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회의 감정 때문입니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울상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세요, 날 놀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놀리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장군은 이해를 못하시는군. 그렇다면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마음대로 해보라지. 편지를 쓰는 거야. 찾아가지 말고. 젠장. 안 찾아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체르바코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편지는 쓸 수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보아도 무슨 얘기를 써야 될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다음날 장군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카카,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이 그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카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재치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참이었지 놀리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카카를 놀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웃었다면 그건 높으신 어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죠. 제가 설마... 꺼져! 장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빽 질렀다. 뭐라고요? 첼바코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듯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되풀이 말했다. 첼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나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소설이죠. 황당하기도 하고요. 뜬금없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첼바코프가 이전에는 멀쩡히 살아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끝맺어 버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면 아주 조금이나마 이런 결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의 의도는 초반부를 유심히 살펴보면 읽을 수 있는데요.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해보자면 우연성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연성이죠. 인생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나 이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극 초반부에 나옵니다. 여기 제가 앞서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작가가 아예 대놓고 개입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소설에서는 이 그런데 갑자기와 자주 마주치게 마련인데 작가들이 그런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처럼 예기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작가는 뒤에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공인 체르바코프의 재채기가 그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이죠. 재채기는 작가가 원하는 그 우연성을 근거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농부든 경찰서장이든 그 누구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재채기다. 인생이 이런 재채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 소설은 그냥 읽어봤을 때 매우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체르바코프라는 주인공과 브리잘로프 장군이 만나는 장소만 보아도 그 점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두 핵심 인물이 만나는 장소가 두 곳이죠. 첫 번째가 극장, 그리고 두 번째가 접견실입니다. 두 장소는 우연성이라는 특징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아주 질서가 있고요. 변칙성은 거의 없고 예견된 수순대로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 두 장소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극장은 연극을 하려면 일단 대본이 있고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음악이 나오게 되고 등장인물의 대사와 연기가 거기에 어우러져서 질서에 맞춰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죠. 이거를 사람들은 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연성이 나오면 안 되는 곳이 바로 극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재채기를 함으로써 장소와 그리고 거기 머무는 사람 간의 대조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재채기가 갖는 의식이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접견실도 생각을 해보자면 장군 앞에는 장군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순서에 맞게 하나의 질서를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장군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게 되는 질문들, 그것도 역시 예측 가능한 것들이죠. 장군의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 체르바코프는 또 한 번 예상을 뒤엎어버리죠. 재채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로요. 이 두 가지 장소에서 재채기라는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성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었다. 주제의식으로 봤을 때는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체르바코프도 우연히 죽었다. 이렇게 말이죠. 주제의식을 상당히 신선하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뜬금없음에 안톤 체홉의 문학이 가진 매력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리의 죽음으로 첫 번째 책 듣는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